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 4주 사회 수업이죠.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임대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임차 보증금이나 차임 채권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참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씩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당연히 채권적 효력을 갖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될 것인가? 첫 번째,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뭐 소유권 등기든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직접 점유를 하게 되면,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점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할 것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되겠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항력의 문제인 것이고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보증금을 임차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가지려면은 이제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이걸 두 가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보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첫 번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대항력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는 자신이 그 소유자란 이유로 해서 임차인을 내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쫓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권도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이 양도되면 임차권도 양도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내용이 좀 말이 좀 틀렸네요. 요거는 바꿀게요. 자, 요 내용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건물이 양도되면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건물의 소유자 양수인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사실상 물권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지만 물권 같은 경우에만 절대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다른 제3자한테 물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채권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은 채권이라고 하는 임차권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제3자에게도 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채권이 대항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 채권이 바로 물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이 바로 물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물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채권이라든지 그런 인적 성격이 강하지 않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성이 인정이 되죠. 하지만은 인적 성격이 강한 인적 결합 관계인 그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권이란 채권을 함부로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함부로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요걸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 소유권은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은 종된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된 권리가 이전이 되면은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이 토지 임차권, 소유권은 뭐 자기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지만은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거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비록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함으로써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임차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는 없고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양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막 양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다만 그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그 특별한 사정은 당연히 임차권의 양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권 양수인이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아마 1학기 때 그 민법, 계약법에서 계약 강론을 공부하면서 임대차 계약 부분에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부분에서 나왔던 설명이긴 합니다. 이제 그 1학년 때 이제 계약법 2를 배울 때 나왔던 얘기죠. 자, 이렇게 일단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이 건물 매수청권 같은 내용들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럼 임차인은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매수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전에 포기할 수 없고요. 다만 그것이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을 할 수 있긴 있죠. 자, 그리고 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건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해서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뭐 그건 당연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것은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차인한테 불리한 그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살펴봤고요. 첫 번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금 회수기회 같은 경우라든지 갱신 요구권이 5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택 임대차와 약간의 차이가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있죠. 어쨌든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점유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빠뜨리기 쉬운 거는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보통 두 가지만 요건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타인 권리, 타인 목적물에 대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효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인 물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은 임대 권한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 임대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권한을 갖고 있는 자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명의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명의신탁자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죠. 하지만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 같은 경우가 이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신탁 목적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면은 적법하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요.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임대차 계약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두 가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그 건물에 누군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누군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공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전입신고되어 있는 자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임차인이 아니겠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겠죠. 그런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전입신고한 사람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전입신고한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존재를 외부적으로 간접적으로 공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임차인의 주민등록도 가능합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나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전입신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출한 다음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전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출한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출한 다음에 재전입할 때까지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전입한 시점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이제 임차권은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 설정된 임차권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가 특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집합 건물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죠. 이제 그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호수가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동호수를 특정해서 입력하지 않으면, 즉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1동 402호로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를 101동 401호로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02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402호에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도 662-1번 번지 건물 이렇게 돼야 되는데 622-1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역시 보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건물에 누군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해당 건물에 정확히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대항력을 취득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간접 점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전대인으로서 간접적으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항력의 요건인 거고요. 그럼 대항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대항력의 내용 중에서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라고 하는 점인데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오늘 밤 이제 12시가 넘어가면은 그 자정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0시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전입신고되는 시점이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0시라고 하는 기준을 딱 해서 만약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시점과 그 다음에 저당권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면은 당연히 저당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날 저당권이 설정됐다면은 임차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낮 중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보다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0시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같은 날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저당권보다 후순위일 수밖에 없고요. 다음날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은 저당권보다 더 선순위일 수밖에 없겠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더 선순위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권은 계약해지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계약해지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제되는 계약에 기초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이고, 등기 또는 인도 등에 의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이 제3자로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에도 대항력을 이제 갖추게 되면은 보호될 수 있는 제3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경우에, 자, 요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요. 갑이 임대인, 이제 갑이 소유자이고요. 이제 소유자이면서 매도인이 되겠죠. 자,
자, 을이 매수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내용들 잘 좀 유의있게 봐야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이 매매 목적물을 결국은 갑이 을한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현실 인도의 방법이 있지만 또 간이 인도, 그 다음에 점유 계정, 그 다음 네 번째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같은 경우도 있죠. 이 네 가지 경우인데 이 경우에 중에서 이제 점유 계정의 방법을 통해서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했다라고 하고 계속 갑이 점유하면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니까요. 매매 계약 플러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겁니다. 이제 갑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면서 자기는 또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결합되어서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점유 계정의 방법에 의해서 X라는 부동산을 을한테 인도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은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소유자였으니까 별도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갑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X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인 동안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이 소유자로서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갑의 점유는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라고 하는 점이 공시가 되겠죠. 따라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날에 갑의 임차권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도인이 임차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 요건을 갖춘 날은 언제예요? 갖춘 날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날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날이 결국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날이 되겠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요 사례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하고요. 특히 이제 점유계정의 방법에 의해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없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갑과 을이, 얘가 이제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전입신고하고 플러스 인도를 받았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거죠. 자, 그런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임대 권한이 없겠죠. 자,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비록 이제 그 을의 전입신고와 인도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와 인도라고 하는 점을 제3자한테 공시해 주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갑이 임차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후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임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미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사후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권한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대차 권한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부터 바로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되어 임대 권한을 갖게 된 시점, 즉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날 0시가 아니라 바로 그 시점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경우와 요 경우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경우에는 아까 위의 경우 이제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은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이 돼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소유권이 없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대인이 임대차 권한을 취득하면서 바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 뭐가 다른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밑의 경우에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자마자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또는 위의 경우에는 왜 하룻밤을 기다렸다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지금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왜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항력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입신고와 인도라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대항력의 내용은 무엇이냐? 만약에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채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요. 기존의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즉 보증금 반환 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도 모두 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제 임대인한테는 더 이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변제 자력이 있는 임대인에서 변제 자력이 없는 임대인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이 변경이 돼서 임차인이 불이익을 입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통해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기존의 임대차 관계가 소멸되고,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아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에게 역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대항력의 내용 관련된 얘기 계속 보죠. 자,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그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X라는 임차 목적물 속에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임차권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 그런 임차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이 또 저당권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2번 저당권,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경매 절차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임차권이 살아남게 된다면은 그러면 저당권 목적물이 싸게 팔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1번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의 저당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 임차권이라 할지라도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임차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2번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임차권이 소멸돼요. 왜냐하면 2번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당연히 1번 저당권이 실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당권 사이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든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든 저당권은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이제 삭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은 소멸하고요. 자, 이 경우에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한다면은 기존의 임대인한테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차권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최우선순위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락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역시 기존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보증금도 기존의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아까 설명을 했었죠. 지금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임차권이 이제 임차권이 제1순위고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이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실시가 되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대인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임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X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병이 X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다, 임의 경매를 신청한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임차인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의 경락인을 요즘에 이런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임대차가 이제 대항력에 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인은 원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만히 있어서 새로운 경락인한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해지에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면은 그걸로 끝나고 경락인은
더 이상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소유자가 경락인, 매수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지만은, 임대차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은 임대차 관계는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임대차 관계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겠죠.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요구 사실이 통지되면 임대차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인정이 되고요.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임차권이 존속하게 되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 이해해둬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용이 이게 어렵죠. 이거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거나 또는 카톡방에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항력 있는 부분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죠. 자, 만약에 그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제 배당 이해소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경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매각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매각 대금을 만납하게 되면은 경락인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제 이전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각 대금이 들어왔으니까 매각 대금을 배당하기 위한 배당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자,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배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일단 먼저 배당표가 만들어지고요. 배당표가 만들어지고 배당 기일에 배당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을 해서 그날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일주일 내에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면은 배당 이의소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배당표가 확정이 되지 않고 그 배당 이의소 제기된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배당 기일날 배당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면은 이 배당표가 확정이 되고요.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은 바로 그 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돼요. 채무가 소멸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채권자들은 채권 대신에 배당금을 가질 수 있는,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배당금 출급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배당금 출급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건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채권 대신에 배당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배당 기일날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에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는 경우,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 이의소가 제기된 범위 내에서 배당표가 확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채무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면은 일단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당 이해소 때문에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권은 존속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월세 아닌 채권적 전세의 경우, 그러니까 전세금만 지급하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임대차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월세는 계속 내긴 내야 되겠죠. 이제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채권적 전세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 이소 때문에 또는 뭐 아직 배당이 안 돼서 이제 보증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만히 있어서 새로운 이제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았지만은 전액 이제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항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은 다음번 경매 절차에서 다시 한번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는 것은 한 번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뭐 운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그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또 한 번 경매가 자기가 임차한 목적물에 대해서 두 번이나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확률적으로 희박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까지 갖고 있는 임차인이 한번 그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했지만은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또 그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죠. 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대항력과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점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다음날 우선 변제권을,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자마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과 저당권이 이제 임차권과 저당권이 동일한,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이 동일한 날 우선 변제권이 동일한 날 요건을 갖춘 것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과 저당권 사이에 우열이 없습니다. 즉 배당에 있어서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배당에 있어서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갖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차권이 우선 변제권을 먼저 갖추었다면은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고 나머지를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겠죠. 아니면은 반대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뭐 다음날 취득했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겠죠. 근데 우선 변제권과 저당권이 동일한 날 설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저당권과 이제 임차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동일하기 때문에,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우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분 배당을 받게 되겠죠. 자, 뭐 이것과 비슷한 경우로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대항력 요건을 갖췄으면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음날부터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은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 같은 거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같은 데서 이제 보증금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한테 이전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권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는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법원은 당연히 배당 절차에서 그 저당권자한테 배당 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을 해줘야 하지만은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차인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배당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나중에 양도되더라도 그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에 관련돼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리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보통 이제 채권적 전세라고 얘기하죠. 전세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물권 분야에서 전세권에서의 전세금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채권적 전세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요 보증금이라는 말로 사용을 할게요. 보증금을 을이 갑한테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두 가지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차임 지급에 가름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차임 지급에 가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보증금이 3억이다 라고 하면은 그 3억을 내고 별도로 월세를 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이자가 결국 월세를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게 되면은 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그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 그것이 연체 차임 채무일 수도 있고요. 부당이득 반환 채무일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채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공제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적인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그때까지 또는 이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임대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다 공제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여러분들을 구분해야 돼요. 전세권에 있어서의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이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즉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담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권에서의 차임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택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연체 차임, 부당이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보증금이 담보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보증금이 임대 보증금이 3억이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을이 연체한 차임이 5천이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 원상회복 금액 같은 게 있겠죠. 뭐 이렇게 됐다면은 이 6천만 원을 공제한 2억 4천만 원만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비록 보증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뭐 보증금에서 까라라고 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보증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임을 안 내면은 차임의 연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차임의 연체가 있는 거는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이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공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보증금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겠죠. 예를 들면 3억의 보증금이 있으니까 3억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임대인은 3억을 돌려줘야 되지만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공제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3억에 대해서 을이 연체하고 있는 것이 6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 6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제를 위해서는 공제항변 같은 경우는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계하고 달리 상계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공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금 자체가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이 이제 임차인이죠. 자,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의 채권자가 압류하면은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다 할지라도 추심 채권자나 전부 채권자 또는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이제 제3자, 이거를 이제 병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병이라는 사람은 추심권자가 될 수도 있고 전부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 양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3억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임대인은 병에 대해서도 공제양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제양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차임을 염치하고 있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그 금액만큼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를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자신의 채무를 이제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목적물이 반환되면은 임대차 보증금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자신이 연체한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연체 차임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임차 목적물이 반환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그 자신의 연체 차임이라든지 이런 채무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에 의해서 소멸하였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전 임대인에 대해서 연체한 차임 같은 것도 보증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여기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제 갑이 X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설정한 건데 이 임차주택이 예를 들면 정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은
이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니까 을이 직접 정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제 을의 채권자인 병이 추신금이나 전부금 또는 양수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정은 을에 대해서 을이 연체하고 있는 차임 이런 것들도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정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제 부담하는 채무 자체도 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전 임차인에게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도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차임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 이건 이제 이 차임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차임 채권, 요 차임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차임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 양도되거나 압류되면은 이제 갑의 채권자, 예를 들면 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죠. 무라는 사람이 이 차임 채권을 압류하거나 추심 명령, 전부 명령을 받아서 갑이 을한테 이제 차임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아직 목적물에 반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임 채권이 있다면은 그 차임 채권은 어차피 보증금에서 공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차임 채권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목적물이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이제 그 담보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제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임 채권을 이제 그 갑의 채권자가 차임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았거나 추심 명령을 받았다면은 그 경우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연체 차임 같은 것들이 다 공제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좀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기에는 조금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어서 요거는 그리고 요 판결 그 자체가 좀 약간 사실관계가 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판결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목적물 반환은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 반환은 동시에 이행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의 원칙상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임차인이고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병은 이제 갑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겠죠. 자, 그 경우에 갑은 어떤 항변을 할까요? 아직 임차인 을이 X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겠죠. 자, 이 동시행의 항변은 양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병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을이 X를 갑한테 반환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을이 자발적으로 X를 갑한테 반환하지 않게 되면은 병은 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X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채권자 대위의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를 병한테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은 갑한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갑이 동시행위 항변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활용해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요 이제 임대차 계약 보증금 관련해서는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이제 요 굵은 걸로 된 거 이때까지 발생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만, 요 위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고, 요 내용들 특히 이제 사례 문제 들어가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만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관계 살펴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이제 다른 임대차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시험 1시간 딱 정해서 시험 잘 보기 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10시에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